사납게 몰아치는 밤바람이 관아의 창문을 거세게 흔들고 촛불이 위태롭게 춤을 추는 가운데 형틀에 묶인 여인의 비명보다 더 날카로운 정적이 장례를 압도하고 있었다. 관복을 정제해 입은 사또가 호통을 치며 증언을 재촉하자 수염을 파르르 떨던 목격자 박씨가 입을 열려던 찰나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뒤집히며 기괴한 소리를 내뱉기 시작했다. 분명 과부 김씨가 간통을 저지르고 남편을 독살하는 것을 보았노라. 외쳐야 할 그의 혀가 갑자기 입 밖으로 길게 늘어지더니 순식간에 시퍼런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이다. 박씨는 목을 부여잡고 꺽꺽거리며 바닥을 뒹굴었고 그의 입에서는 말 대신 짐승의 신음과도 같은 탁한 소리만이 흘러나와 장내를 가득 메운 구경꾼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죄를 뒤집어쓰고 창백해진 얼굴로 무릎을 꿇고 있던 김씨는 이 광경을 목격하자마자 온몸을 떨며 바닥에 머리를 짚고 섰고 억울한 원한이 하늘에 닿았다며 통곡의 소리를 높였다. 사또는 당황하여 이방을 쳐다보았으나 이방 역시 귀신을 본 듯한 표정으로 뒷걸음질을 쳤으며 엄숙해야 할 공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여 아우성이 가득 찼다. 박씨의 아내는 남편의 입안에 손을 넣어 굳어버린 혀를 끄집어내려 애썼지만 이미 화석처럼 변해버린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저주와도 같아 보였다. 사건의 시작은 석 달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마을에서 가장 정직하기로 소문났던 김씨의 남편이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하며 숨을 거둔 것이 모든 비극의 발단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 행실이 바르던 김씨를 의심하지 않았으나 느닷없이 나타난 박씨가 그녀가 외방 사내와 내통하는 것을 보았고 그날 밤 약사발에 가루를 타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며 상황은 급변했다. 박씨는 마을에서 평판이 좋은 편이었기에 사또는 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김씨는 단 한 번의 항변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차가운 옥방에 갇혀 모진 고문을 견뎌야만 했다. 김씨의 집안은 대대로 청렴한 선비 가문이었으나 세도가의 횡포에 밀려 몰락한 처지였고 그녀는 홀로 남겨진 어린 아들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팻바느질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던 중이었다. 하지만 권력의 뒤편에서는 김씨가 물려받은 문중의 땅을 탐내던 무리가 있었으며 그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여인을 몰아내기 위해 박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네며 거짓 증언을 사주한 것이었다. 박씨는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나 당장 굶어 죽어가는 자식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결국 탐욕의 손을 잡았고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약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이날의 신문은 사실상 김씨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으나 하늘이 지켜보고 있다는 듯이 기이한 병고가 일어나며 판결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굳어버린 혀를 내밀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박씨의 눈에는 이제 탐욕 대신 형용할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고 그는 연신 김씨를 향해 손을 내저으며 무언가 용서를 구하는 듯한 몸짓을 보였다. 사또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관아 대문을 걸어 잠그라 명했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죽은 남편의 원혼이 돌아와 거짓말쟁이의 혀를 앗아갔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관아 마당에 모여든 군중은 웅성거리며 제각기 다른 이야기를 쏟아냈고 어떤 이는 이것이 가문의 신령이 노한 것이라 말했으며 어떤 이는 김씨가 부리는 사악한 술법이라며 손가락질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의 눈망울에는 오직 서러운 눈물만이 가득 고여 있었고 그녀는 자신을 비난하는 세상의 시선보다 억울하게 죽어간 남편의 명예를 지키지 못한 슬픔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다. 바람은 더욱 거세어져 횃불을 하나둘 꺼뜨렸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낮은 흐느낌 같은 소리가 들려오자 굳건하던 형방조차 공포에 질려 관복 소매를 움켜쥐었다.
결국 사또는 더 이상의 신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박 씨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김 씨를 다시 옥에 가두라 명했으나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진실에 대한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박 씨의 굳어버린 혀는 마치 세상의 모든 거짓에 던지는 경고장 같았으며 그 딱딱한 살덩어리가 다시 부드러워지지 않는 한 이 사건은 결코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고요해진 공당에 홀로 남은 사또는 책상 위에 놓인 기록들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과연 인간의 죄를 심판할 자격이 있는지 깊은 고뇌에 빠졌고 창밖의 어둠은 더욱 짙게 깔려갔다. 박 씨가 들것에 실려 나갈 때 그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은전 한 뼘이 바닥을 구르며 맑은 소리를 냈지만 아무도 그 돈을 줍는 사람이 없었으며 그것은 오히려 저주받은 물건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김 씨는 옥으로 끌려가는 와중에도 하늘을 우러러보며 만일 신령님이 계시다면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 소리 없이 빌었고 그녀의 기도는 밤 공기를 타고 마을 구석구석으로 번져나갔다. 진실은 어둠 속에 묻혀있는 듯 했으나 이미 보이지 않는 손이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리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참혹한 대가를 치러야만 끝나는 심판의 서막이었다. 박 씨가 들것에 실려 나간 뒤에도 마을의 공기는 납덩어리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으며 관아 근처의 주막에서는 이 기이한 변고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왔다. 혀가 돌처럼 굳어버린 사내를 목격한 이들은 제각기 자신이 본 것을 부풀려 말하며 두려움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길한 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특히 이 사건의 배후에서 박 씨를 조종했던 이방과 그 일당은 어두운 밀실에 모여 앉아 서로의 눈치만을 살피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행여나 박 씨가 입이라도 열게 될까봐 노심초사했다. 혀가 굳었으니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만일 그가 손짓발짓으로라도 진실을 알린다면 자신들의 목줄이 날아갈 판이었기에 그들은 박 씨를 입막음할 더 잔인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박 씨의 집안은 비탄에 잠겼으며 그의 아내는 사방으로 용한 의원과 무당을 찾아다녔으나 그 누구도 딱딱하게 변해버린 혀의 저주를 풀어내지 못했고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천벌을 받느냐며 통곡했다. 박 씨는 침상에 누워 초점이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연신 꺽꺽거리는 소리만을 내뱉었는데 그 소리는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목을 졸리는 고통을 호소하는 것처럼 들려 소름이 끼쳤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차가운 은전들이 사실은 저승으로 가는 노잣돈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가슴 속에는 자책과 공포가 뒤엉켜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그의 머릿속에는 옥에 갇힌 김 씨의 원망 가득한 눈빛과 죽은 남편이 피를 토하며 쓰러지던 그날 밤의 환영이 쉴 새 없이 스쳐 지나가 그를 미치기 일보 직전으로 몰아넣었다. 한편 마을 변두리의 허름한 객주에 머물던 젊은 선비 이진우는 이 기이한 소문을 듣고 예사롭지 않은 사건임을 직감했으며 그는 사실 임금의 명을 받고 지방의 비리를 감찰하던 비밀 어사였다. 진우는 낮에는 한량처럼 마을을 떠돌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했고 밤에는 관아 주변을 살피며 서류 조작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으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비리 이상의 초자연적인 힘이 개입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김 씨가 갇힌 옥방 근처를 서성이다가 그녀가 나지막이 읊조리는 기도 소리를 들었으며 그 목소리에는 누군가를 향한 증오보다는 아들을 홀로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어미의 처절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창살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야윈 손마디를 보며 반드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어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겠노라 다짐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마을의 실세이자 탐욕스러운 지주인 최진사는 자신의 계획이 차질을 빚자 이방을 불러들여 박 씨를 아예 영원히 침묵하게 만들라고 은밀한 명령을 내렸으며 그 대가로 더 많은 재물을 약속했다. 이방은 최진사의 서슬퍼런 위세에 눌려 겁에 질린 채로 박 씨의 집으로 향했고
품속에는 소리 없이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독약을 숨겨둔 채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는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 쫓아 자신을 비웃는 듯한 환청에 시달리며 걸음을 옮겼으나 탐욕의 눈이 멀어 이미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지 오래였기에 죄책감 따위는 억지로 눌러 버렸다. 그러나 박 씨의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느닷없이 불어온 차가운 바람이 그의 갓을 날려버렸고 어둠 속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형체가 길을 가로막는 환영을 보자 비명을 지르며 제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진우는 이방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그를 추적하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최진사와 이방이 김 씨의 가문 소유인 비옥한 토지를 빼앗기 위해 공모했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하게 되었다. 그들은 김 씨의 남편을 독살한 후 그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가문을 멸문시키고 땅을 헐값에 가로채려 했던 것인데 그 과정에서 가난에 허덕이던 박 씨를 돈으로 매수해 거짓 증언을 시켰던 것이다. 진우는 분노로 몸을 떨며 기록지에 이들의 악행을 낱낱이 적어내려갔고 이제 남은 것은 박 씨가 다시 입을 열어 진실을 말하게 하는 것뿐이었으나 돌처럼 굳은 혀가 문제였다. 그는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기이한 비법들을 떠올리며 혹시라도 이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고서를 뒤적이며 밤을 지새웠으나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박 씨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이제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의 피부는 혀처럼 딱딱하게 굳어가는 기괴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마을을 수호하는 당산나무의 노여움이라며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소리 높였고 최진사는 이를 틈타 민심을 호도하며 김 씨를 서둘러 처형해야 저주가 풀린다고 선동했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최진사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고 관아 앞에는 횃불을 든 무리가 모여들어 죄인을 당장 끌어내어 처단하라며 아우성을 치는 사태에 이르렀다. 사또는 민심의 압박에 못 이겨 결국 이튿날 새벽 김 씨의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포고문을 붙였고 김 씨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마지막 운명을 기다리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었다. 진우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자신의 신분을 노출해서라도 처형을 막으려 했으나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어사패를 꺼내 드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 신중을 기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박 씨의 침소로 몰래 잠입하여 그의 귀에 대고 진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영혼까지 돌이 되어 구천을 떠돌게 될 것이라며 엄중하게 꾸짖었다. 박 씨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진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그의 딱딱하게 굳은 손가락이 바들바들 떨리며 바닥에 무언가를 적으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다. 진우는 그가 적으려 하는 글자가 무엇인지 집중해서 살폈고 그것은 바로 자신이 독약을 건네받았던 장소와 최진사의 이름이 담긴 짧은 암시였으며 이는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소중한 열쇠가 되었다. 동이 트기 시작하자 관아 마당에는 처형대가 세워졌고 하얀 수복을 입은 김 씨가 형리들에게 끌려 나오자 마을 사람들은 돌을 던지며 그녀를 비난했으나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맑고 깊어 보였다. 죽음을 앞둔 여인의 초연한 모습에 몇몇 이들은 의구심을 품기도 했으나 광기에 휩싸인 군중의 기세에 눌려 입을 열지 못했고 최진사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이 갑자기 시커멓게 변하며 천둥 소리가 대지를 울렸고 박 씨를 싣고 오던 수레가 관아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박 씨는 반쯤 굳어버린 몸을 이끌고 처형대로 기어올라 김 씨의 발치에 머리를 조아렸으며 그의 입에서 돌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굳었던 혀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나가는 기적이 일어났다. 바닥으로 떨어진 돌덩어리가 마른 흙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내자 처형장을 가득 메웠던 군중은 일제히 숨을 죽였으며
박 씨의 입안에서는 검붉은 피가 분수처럼 쏟아져 나와 그의 소복을 붉게 물들였다. 죽은 듯이 굳어있던 박 씨의 몸이 갑자기 활처럼 휘어지며 경련을 일으키더니 이내 가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고, 거짓말처럼 그의 입안에서는 선홍빛의 새로운 혀가 돋아나며 기괴한 생명력을 내뿜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최진사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한 채 자신의 의자를 으스러지게 움켜쥐었으며, 이방은 이미 넋이 나간 듯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벌리고 있었다. 박 씨는 피 섞인 침을 뱉어내며 김 씨의 발치에 머리를 수없이 빗으며 울부짖었는데, 그 목소리는 마치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갓 빠져나온 망령의 참외처럼 처절하고도 날카롭게 공당을 갈랐다. 사또,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라며 소리를 높인 박 씨는 자신이 최진사의 사주를 받아 거짓으로 증언했음을 만천하에 고백하기 시작했고, 그가 건네준 은전들이 자신의 목을 죄는 족쇄가 되었다고 오열했다. 그는 김 씨가 남편에게 약을 탄 것이 아니라 최진사의 수하들이 우물에 독을 타서 남편을 서서히 죽게 만든 것이라 폭로했으며, 자신은 그 현장을 목격하고도 돈에 눈이 멀어 진 씨를 팔았노라 자백했다. 박 씨의 고백이 이어질수록 마을 사람들의 야유는 김 씨가 아닌 최진사를 향하기 시작했고, 억울하게 죽음을 기다리던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으며 하늘을 우러러 남편의 이름을 나직이 불렀다. 상황이 급변하자 최진사는 저 미친놈이 헛소리를 한다며 관원들을 시켜 박 씨를 끌어내라 호통쳤으나, 이미 민심의 파도는 걷잡을 수 없이 거세져 관아의 담장을 넘보고 있었다. 그때 군중 속에서 한림학사 차림의 진우가 당당하게 걸어 나와 자신의 품속에서 번쩍이는 마패를 꺼내 들었으며, 암행어사 출두야라는 외침이 관아 전체를 진동시키자 모든 관원과 백성은 바닥에 엎드려 경배를 올렸다. 진우는 사또의 자리에 올라 최진사와 이방을 준엄하게 꾸짖으며 그들이 그동안 저질러온 수많은 토지 갈취와 양민 학대의 기록들을 하나씩 낭독하기 시작했고,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최진사는 어사패의 위험 앞에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자신의 죄를 부정하려 애썼지만, 이미 진우의 수하들이 최진사의 집지하 비밀 창고에서 빼앗은 장부와 독약병을 증거물로 들고 나타나자 그제야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진우는 박 씨의 혀가 굳었던 사건은 인간의 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천지신명의 심판이라 선언하며, 거짓은 일시적으로 진실을 가릴 수 있으나 영원히 묻어둘 수는 없음을 엄중히 경고했다. 김 씨는 결박이 풀리자마자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통곡했는데,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라기보다는 그동안 겪었던 모멸감과 남편을 잃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한 맺힌 절규였으며, 이를 지켜보는 백성들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진우는 김 씨를 정중히 일으켜 세우며 그대의 청렴함과 가문의 명예를 오늘부로 다시 세울 것이니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위로했고, 그녀의 어린 아들을 불러 어미의 품에 안겨주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한편 이방은 형틀에 묶여 매질을 당하며 자신이 최진사의 지시를 받아 어떻게 문서를 위조했는지 낱낱이 불기 시작했고, 마을의 비리는 양파 껍질 벗겨지듯 그 추악한 속살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었다. 어둠이 걷히고 아침 햇살이 관아 마당을 비추자 피로 물들었던 처형대는 정의의 심판장으로 변모해 있었으며, 거짓 증언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목격한 이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웃깃을 여몄다. 진우는 사건을 일단락 지은 뒤에도 마을에 남아 잔당들을 소탕하고 빼앗긴 땅을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는 작업을 진두지휘했으며, 그 과정에서 최진사가 마을 당산나무 아래에 숨겨둔 금괴까지 찾아내어 빈민구율에 사용했다. 박 씨는 비록 진실을 밝혔으나 거짓 증언의 죄를 물어 유배형에 처해졌는데, 그는 오히려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눈물을 흘리며 마을을 떠났고 그의 혀는 다시는 예전처럼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아 평생을 어눌한 말투로 살아가게 되었다. 김 씨의 집 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그녀는 남편의 무덤가에 하얀 꽃을 심으며 이제는 원한 없는 곳에서 편히 쉬라고 나직이 속삭였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고개를 숙여 지난날의 잘못을 사과했다. 이 기이한 이야기는 인근 고을로 삽시간에 퍼져나가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정직함이야말로 나라를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이라는 교지가 내려오며 사건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되었다. 관아마당에 높게 세워진 형틀 위로 최진사와 그 일당들이 포박된 채 꿀려 앉혀지자 구름대처럼 몰려든 백성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로 타올랐으며 진우는 서슬퍼런 칼날 같은 눈빛으로 죄인들을 내려다보았다. 최진사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권세를 믿고 발악하며 이놈들아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며 호통을 쳤으나 진우가 내던진 수십 장의 비리장부와 독살 모의가 기록된 서신들이 바람에 날려 그의 발치에 떨어지자 이내 입을 굳게 다물 수밖에 없었다. 이방은 이미 매질의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도 자신의 목숨만은 살려달라며 최진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렸고 그 모습은 추악한 욕망의 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광경이었다. 진우는 엄중한 목소리로 법의 지엄함을 선포하며 한 가정을 파탄내고 무고한 여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한 죄는 목을 베어 마땅하나 배후의 모든 세력을 밝혀내기 위해 압송을 명했다. 마을의 분위기는 급격히 반전되어 그동안 최진사의 위세에 눌려 숨죽이며 살아왔던 민초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와 자신이 당했던 억울한 사연들을 토해내기 시작했고 관아 앞은 눈물과 탄식의 바다를 이루었다. 어떤 노인은 자신의 논밭을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았던 사연을 말하며 통곡했고 어떤 청년은 억울하게 관아에 끌려가 매를 맞았던 흉터를 보여주며 진우에게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 간청하였다. 진우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귀담아 들으며 기록하게 하였고 그들의 젖은 손을 맞잡으며 다시는 이 땅의 권력의 횡포로 눈물 흘리는 이가 없도록 하겠노라 굳게 약속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옥에서 풀려난 김 씨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으나 그녀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남편을 잃은 슬픔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어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날 밤 진우는 최진사의 집을 샅샅이 수색하던 중 안방 뒤편에 숨겨진 밀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금은보화와 함께 중앙정계에 실세들과 주고받은 은밀한 서신들이 가득 차 있었다. 이는 단순한 지방 수령의 부패를 넘어 조정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드러난 순간이었으며 진우는 등불 아래에서 그 서신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는 이 서신들이 한양으로 전달되는 순간 수많은 머리가 땅에 떨어질 것을 예감했으나 진실을 덮어두는 것은 죽은 자들의 영혼을 배신하는 일이라 판단하여 모든 증거물을 봉인하고 어명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을 다짐했다. 밖에서는 소리 없이 내리는 밤비가 기와 지붕을 적시고 있었고 진우는 차가운 찻잔을 거머쥐며 어둠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악의 그림자를 응시하며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진우는 최진사와 이방 그리고 그들의 손발이 되어 악행을 일삼던 무리들을 함거에 태워 한양으로 압송할 준비를 마쳤으며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모여 그들에게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며 울분을 토해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드름을 피우던 최진사는 이제 남루한 죄수복 차림으로 고개를 떨군 채 끌려갔고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백성들의 통쾌한 웃음소리와 경계의 목소리만이 남았다. 진우는 마을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김 씨의 집을 방문하여 그녀에게 정당한 보상과 함께
가문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관인 찍힌 문서를 전달하였고 그녀의 어린 아들이 장차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비 지원까지 약속했다. 김 씨는 진우의 발치에 엎드려 생명의 은인이라며 눈물로 감사를 표했고 그녀의 맑아진 눈동자에는 비로소 내일에 대한 작은 희망의 빛이 서서히 깃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압송되던 최진사가 길목에서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지더니 그의 몸이 박 씨의 경우처럼 급격히 굳어가는 기이한 현상이 재발하여 호송하던 군사들을 경악해 만들었다. 그의 피부는 거친 나무 껍질처럼 변해갔고 입에서는 검은 액체가 흘러나왔으며 그는 무언가 공포스러운 환영을 본 듯 허공을 향해 손을 내젓다가 결국 숨을 거두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지옥의 사자에게 끌려가는 형국이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로 전해졌고 사람들은 그것이 김 씨 남편의 원혼이 내린 마지막 심판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으며 이제야 진정한 인과응보가 실현되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진우는 최진사의 시신을 수습하며 인간이 지은 죄는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준엄한 진리를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며 말에 올라타 멀어지는 마을의 전경을 뒤로 한 채 한양을 향해 힘차게 채찍질을 가했다. 한바탕 폭풍우가 지나간 마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기 시작했고 관아 정문의 붉은 칠은 새로이 단장되어 정의의 상징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최진사의 몰락 이후 마을에는 새로운 사또가 부임하였는데 그는 청렴하기로 소문난 인물로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김 씨의 집을 찾아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공식적으로 위로하고 가문의 충절을 기리는 정문을 세워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김 씨를 볼 때마다 예전의 차가운 시선 대신 따뜻한 인사를 건넸으며 고을의 안악들은 그녀의 집을 찾아와 함께 바느질을 하며 정을 나누었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화사하게 퍼져나갔다. 김 씨는 남편의 기일이 돌아오자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들고 산을 올랐는데 예전처럼 무겁고 슬픈 발걸음이 아니라 마치 남편과 함께 산책을 하는 듯 가볍고 평온한 모습이었다. 남편의 무덤가에 핀 하얀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마치 그가 아내의 고생을 위로하며 미소 짓는 것 같아. 김 씨는 잠시 눈을 감고 그 평화로운 기운을 온몸으로 만끽하였다. 그녀는 무덤 앞에 술 한 잔을 올리며 이제는 아들도 잘 자라고 있고 마을의 부조리도 사라졌으니 부디 저승에서나마 근심 없이 편히 쉬라며 나직이 속삭였고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다. 한편 한양으로 돌아간 진우는 최진사의 밀실에서 발견한 서신들을 토대로 조정 내의 부패 세력을 일소하는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하여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웠다. 임금은 그의 공로를 높이 치하하며 높은 관직을 제안했으나 진우는 이를 사양하고 다시금 암행어사의 길을 택하며 이 땅 어디선가 또다시 울고 있을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먼 길을 떠났다. 세월이 흘러 박 씨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는데 거짓을 말하면 혀가 돌로 변한다는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정직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가장 무서운 훈육거리가 되어 대대로 전해졌다. 박 씨는 유배지에서 풀려난 뒤에도 마을로 돌아오지 않고 깊은 산속 암자에서 매일같이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수행에 정진했으며 그는 가끔 마을을 지나는 나그네들에게 정직하게 살라는 짧은 말을 남기곤 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어눌하고 혀는 예전처럼 부드러워지지 않았으나 그의 눈빛만큼은 과거의 탐욕에서 벗어나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마을의 당산나무 아래에는 작은 돌탑들이 쌓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혹시 모를 거짓이 깃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둘 쌓아 올린 정직의 상징이었다. 김 씨의 아들은 장성하여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곧고 바른 선비가 되었으며
과거에 급제하여 어머니를 모시고 한양으로 올라가 효도를 다하며 가문의 영광을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떠나는 날 마을 어귀까지 나와 배웅하며 이 고을에서 난 가장 훌륭한 인재라 칭송했고, 김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실은 비록 늦더라도 반드시 세상의 빛을 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 이제 마을은 더 이상 탐욕스러운 권력자의 횡포에 떨지 않아도 되었고, 사람들은 정당한 땀의 대가를 누리며 서로를 신뢰하고 돕는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다. 해저문 마을의 저녁 연기는 평화롭게 하늘로 피어올랐고,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집집마다 흘러나오며 마을의 미래가 밝음을 예고하고 있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뱉은 거짓말은 잠시는 달콤할지 모르나 결국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독이 된다는 준엄한 인과의 법칙은 이 기이한 사건을 통해 여실히 증명되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악한 자의 혀는 스스로를 찌르는 칼날이 된다는 평범한 진리가 이 작은 마을의 기적을 통해 온 세상에 울려 퍼진 셈이었다. 정직은 비록 고달프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듯 느껴지지만 결국 마지막에 웃는 자는 진실의 편에 선 사람이며 그 마음의 평화야말로 세상의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가치임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달빛이 교교하게 비치는 밤이면 마을 사람들은 가끔 박 씨의 딱딱한 혀가 떨어지던 그날의 소리를 떠올리며 자신의 마음속에 숨겨진 작은 거짓조차 경계하며 잠자리에 들곤 했다.